1권 1장. 고무장화를 신은 남자가 내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다. 처음에는 그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냄새는 맡았다. 담배와 싸구려 포도주 냄새. 거기에 오랫동안 비누칠이라고는 해본 일이 없는 노숙자의 냄새가 뒤섞여 몹시 고약했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마침 내가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을 때 먼저 눈에 띈 것은 장화였다. 검은색의 더러운 장화는 너무 커 보였다. 달코해진 트렌치 코트는 무릎을 덮고 있었다. 코트 속의 더러운 옷들이 허리깨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 그는 땅땅해 보였다. 비만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잘 먹어 살이 찐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겨울이면 워싱턴의 노숙자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몸에 걸치는 것 같았다. 그는 흑인 중늙은이였다. 턱수염과 머리는 반쯤 샜는데 몇 년 동안 깎지도 감지도 않은 것 같았다. 그는 두꺼운 색안경을 쓰고 똑바로 앞만 보며 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그 바람에 나는 머쓱해졌다. 왜 내가 저런 자를 훔쳐보는 거지? 그는 이곳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건물이 아니었고 그의 엘리베이터가 아니었다. 이곳은 그의 경제 형편으로 어슬렁거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변호사들은 8개의 층을 차지하고 시간당으로 요금을 청구하며 일을 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7년을 보낸 나조차도 지금까지 그 엄청난 요금에는 영 익숙해지지가 않았다. 그는 추위를 피해 들어온 거리의 불황자에 불과했다. 워싱턴 시내에서는 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라고 경비원을 두는 건데 6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멎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그가 단추를 누르지 않았다는 사실, 즉 층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 나는 얼른 드레이크 앤 스위니 법률회사에 화려한 대리석 로비에 내려 뒤를 슬쩍 돌아보았다. 그가 엘리베이터 안에 서서 여전히 나를 무시한 채 앞만 뚫어져라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의 매우 쾌활한 안내원들 가운데 하나인 마담 드비어가 그녀 특유의 거드름 피우는 표정으로 나에게 인사를 했다. 내가 말했다. 엘리베이터 주의해요. 왜요? 불황자예요. 경비원을 부르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군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녀는 짐짓 프랑스 액센트를 흉내냈다. 그리고 소독약도 좀 준비하고. 나는 외투에서 팔을 빼며 걸어갔다. 벌써 고무장화를 신은 남자는 잊고 있었다. 오후 내내 쉬지도 못하고 회의를 해야 했다. 중요한 사람들과 중요한 일을 협의해야 했다. 모퉁이를 돌며 내 비서 폴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첫 총소리가 났다. 마담 드비어는 책상 뒤에서 일어서서 소스라치게 놀란 얼굴로 불황자가 들고 있는 끔찍하게 긴 권총의 총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내가 마담 드비어 곁에 처음 나타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나를 향해 정중하게 총을 겨누었고 나 역시 그녀처럼 몸이 뻣뻣하게 굳고 말았다. 쏘지 말아요! 나는 말하며 두 손을 쳐들었다. 영화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조용히 해. 그가 중얼거렸다. 대단히 차분한 태도였다. 내 뒤에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누가 소리를 질렀다. 총을 갖고 있어! 이어 웅성거림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소리가 희미해지면서 동료들은 뒷문으로 사라졌다. 저러다 아예 창밖으로 뛰어내리려 할지도 모르겠군. 내 바로 왼쪽에는 묵직한 나무 문이 있었다. 그 너머는 커다란 회의실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에는 소송부 소속 8명의 변호사가 모여 있었다. 사람을 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인지라 두려움이라고는 모르는 고집 센 변호사들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억센 사람이 레프터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어뢰 같은 싸움꾼이었다. 다름 아닌 그가 회의실 문을 벌컥 열어젖히더니 말했다. 왜 이리 시끄러워? 총신이 나에게서 그에게로 방향을 틀었다. 고무장화를 신은 남자는 바로 그가 원하던 것을 손에 넣은 셈이었다. 총 내려놔! 레프터가 문간에서 명령했다.
거의 그와 동시에 또 한 번의 총성이 대기실에 울려 퍼졌다. 총알은 레프터의 머리에서 한참 위에 있는 천장 어딘가를 뚫었지만 그것으로 레프터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임이 확인되었다. 고무장화를 신은 남자는 총을 다시 나에게 돌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순순히 레프터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다. 내가 바깥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공포에 사로잡혀 책상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마담 드비어, 그녀의 목에 걸린 헤드폰 수화기, 쓰레기통 옆에 단정하게 놓인 그녀의 하이힐이었다. 고무장화를 신은 남자는 문을 쾅 닫더니 총을 공중에 휘저어 8명의 소송 변호사들이 그것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 정도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한 것 같았다. 모두들 총의 소유자의 몸에서 풍기는 악취보다는 총이 발사되고 난 뒤에 풍기는 화약 냄새에 더 민감한 것 같았으니까. 방 중앙에는 긴 탁자가 있고 그 위에는 조금 전까지도 몹시 중요하게 여겨졌던 서류와 문서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벽에 일렬로 늘어선 창문들은 주차장을 굽어보고 있었다. 복도로 통하는 문은 2개였다. 모두 벽에 붙어. 총이 좋은 지휘봉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두들 얼른 벽으로 향했다. 이어 그는 총을 내 머리 가까이에 들이대고 말했다. 문 잠가.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벽을 향해 서둘러 움직이는 8명의 소송 변호사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 역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얼른 문을 잠그고 확인을 바라는 아이처럼 고무장화를 신은 남자를 보았다. 어쩐 일인지 우체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떠올랐다. 그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불만을 품은 우체국 직원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무기를 들고 들어와 동료 직원 15명을 쓸어버린 사건 말이다. 이어 놀이터 대학살 사건도 떠올랐고 패스트푸드점 살육 사건도 떠올랐다. 그런 사건의 피해자는 무고한 아이들이나 품위 있는 시민들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도 미운 털이 박힌 한 무더기의 변호사들 아니냐. 고무장화를 신은 남자는 뭐라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총으로 밀치기도 하면서 8명의 소송 변호사들을 벽에 세웠다. 이윽고 그들의 위치가 마음에 들었는지 다시 나에게로 주의를 옮겼다. 이자가 뭘 원하는 걸까? 질문이라도 하려는 걸까? 그렇다면 연병을 어떤 답이라도 다 얻어낼 수 있겠지. 나는 색안경 때문에 그의 눈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내 눈을 볼 수 있었다. 총구는 8명의 소송 변호사들을 향하고 있었다. 고무장화를 신은 남자는 더러운 트렌치 코트를 벗더니 마치 새 것이라도 되는 양 잘 개어서 탁자 중앙에 놓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괴롭혔던 냄새가 다시 코를 자극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탁자 끝에 서서 다음 옷을 천천히 벗기 시작했다. 큼직한 회색 카디건이었다. 카디건이 큼직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 밑에는 붉은 막대들이 한 줄로 그의 허리에 묶여 있었다. 경험 없는 내 눈에는 그것이 다이너마이트로 보였다. 막대의 위와 아래로부터는 색깔을 칠한 스파게티 같은 전선들이 뻗어나와 꿈틀거리고 있었으며 은색 도관용 테이프가 막대들을 한데 묶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달아나고 싶었다. 사지를 허우적거리며 문으로 돌진하고 싶었다. 그리고 운에 맡기는 것이다. 자물쇠를 향해 손을 뻗을 때 한 발이 빗나가고 문을 열고 복도로 몸을 던질 때 또 한 발이 빗나가기를 기대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무릎이 흔들거리고 소리와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다. 우리를 포로로 잡은 남자는 그 소리에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다. 조용히 해요. 그는 참을성 있는 교수와 같은 말투로 말했다. 나는 그의 침착한 태도에 기가 죽었다. 그는 허리깨에 스파게티 같은 전선 몇 가닥을 만지작거리더니 이어 커다란 바지의 호주머니에서 노란 나일론 끈 한 다발과 접는 칼 하나를 꺼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겁에 질린 얼굴들을 향해 총을 한참 휘두르더니 말했다. 난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아.
듣기에는 좋은 말이었지만 진담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었다. 세어보니 빨간 막대는 12개였다. 순식간에 고통 없이 가기에는 충분한 양이군. 그것 하나는 틀림없었다. 순간 총이 다시 나를 향했다. 내가 저 사람들을 묶어 레프터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약간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보시오. 당신이 원하는 게 대체 뭐요? 세 번째 총알이 레프터의 머리 위로 날아가더니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고 천장에 처박혔다. 그러나 소리는 대포 소리 같았다. 어떤 여자가 로비에서 비명을 질렀다. 마담 드비어일까? 레프터는 허리를 굽혔다. 그가 다시 몸을 일으키려는데 엄스테드의 두툼한 팔꿈치가 그의 가슴 한가운데를 쿡 찔러 벽에 기댄 자세로 되돌려 놓았다. 입 다물고 있어요. 엄스테드가 이를 악문 채 내뱉었다. 당신이라고 하지 마. 장화를 신은 남자가 말했다. 즉시 당신이라는 말은 사라졌다. 그럼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내가 물었다. 내가 인질들의 지도자가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어 그 말을 했다. 장화를 신은 남자도 나의 예의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다. 그냥 형씨라고 해. 그러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형씨가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순간적으로 그가 전화기를 총으로 쏴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전화기를 향해 손짓을 했다. 나는 전화기를 그의 바로 앞에 갖다 놓았다. 그는 왼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오른손으로는 여전히 권총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권총은 여전히 레프터를 향하고 있었다. 만일 우리 9명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레프터가 첫 희생양이 되었을 것이다. 8대1로. 여보세요. 형씨가 말했다. 그는 잠깐 듣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뒷걸음질로 물러나 탁자 끝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끈을 들어. 그가 나에게 말했다. 그는 8명 모두의 손목을 묶어 서로 연결시키라고 했다. 나는 끈을 자르고 매듭을 묶었다. 동료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입장이 된 몸이라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나는 등에 권총을 느끼고 있었다. 형씨는 단단히 묶으라고 했다. 나는 피를 짜낼 것 같은 신용을 하면서도 사실은 최대한 느슨하게 해주려고 애를 썼다. 레프터가 나지막하게 뭐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따귀를 갈겨주고 싶었다. 엄스테드는 손목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를 다 묶었을 때는 끈이 밑으로 흘러내릴 것 같았다. 멜러머드는 땀을 흘리며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방 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으며 또 유일한 파트너였다. 파트너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 어소시에이트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변호사를 말함. 그리고 2년 전에 심장마비를 겪은 일이 있었다. 방 안에서 하나뿐인 친구 베리 누조의 얼굴은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32로 나이가 같았고 같은 해에 입사했다. 그는 프린스턴 법대 출신이었고 나는 예일 법대 출신이었다. 아내들은 다 프로비던스 출신이었다. 그는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4년째인데 자식이 셋이었다. 내 결혼 생활은 긴 악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우리 둘 다 그의 아이들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자식이 없어 다행이다 싶었다. 앞으로 많이 듣게 될 사이렌 소리 가운데 첫 번째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형씨는 5개의 커다란 창문에 블라인드를 치라고 나에게 명령했다. 나는 천천히 꼼꼼하게 그 일을 하면서 아래 주차장을 훑어보았다. 누구라도 눈에 띄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처럼. 주차장에는 경찰차 한 대가 전조등을 켠 채 서 있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경찰관들은 이미 건물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우리가 9명의 백인과 형씨가 있었다. 최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드레이크 앤 스위니는 세계 전역의 지사에 800명의 변호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 가운데 반이 워싱턴에, 즉 형씨가 테러를 감행한 건물에 있었다. 형씨는 나에게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무장을 하고 있고
12개의 다이너마이트를 몸에 차고 있다고 알리라고 말했다. 나는 내 부서인 반트러스트 담당부의 경영 담당 파트너 루돌프에게 전화를 걸어 형 씨의 말을 전했다. 자네 괜찮나, 마이크? 루돌프가 나에게 물었다. 우리는 스피커폰의 음량을 최대로 키워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잘 있죠? 어쨌든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자가 뭘 원한대? 아직 모르겠어요. 형 씨가 총을 휘둘렀고 대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나는 권총의 신호에 따라 회의 탁자 옆에 자리에 가서 섰다. 형 씨로부터 몇 발자국 떨어진 곳이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가슴 근처의 전선을 만지작거리곤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다. 그는 아래를 흘끗 보더니 빨간 전선을 가볍게 잡아당겼다. 여기 이거 빨간 거 말이야. 내가 이걸 잡아당기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야. 그가 경고를 끝냈을 때 색안경은 내 쪽을 향해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았다. 왜 그걸 잡아당깁니까? 내가 물었다. 어찌되었든 대화를 트고 싶어서 한 소리였다. 나도 그러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안 될 건 또 뭐야? 나는 그의 어법에 약간 놀랐다. 말은 느렸다. 서둘지 않고 리듬을 꼼꼼히 살리고 있었다. 음절을 건너뛰는 법이 없었다. 지금은 노숙자이지만 과거에는 훨씬 나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왜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겁니까? 내가 물었다. 너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아. 어이쿠,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재판장님. 나는 변호사로서 시계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손목시계를 보았다. 마치 이 자리에서 살아나면 일어난 일을 모두 꼼꼼히 기록해두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1시 20분이었다. 형 씨는 조용한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우리는 14분 동안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신경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는 느낌이었다. 죽는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우리를 죽일 어떤 동기도 어떤 이유도 없는 것 같았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은 확실했다. 나는 아까 그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던 일을 기억했다. 그에게는 특별한 목적지가 없는 것 같았다. 따라서 그는 인지를 찾고 있던 미치광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불행하게도 우리를 죽이는 것이 그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될 수 있었다. 24시간 동안 톱뉴스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람들의 고개를 설레설레 젓게 만드는 그런 의미 없는 학살이 될 것 같았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죽은 변호사와 관련된 농담이 시작되겠지. 신문 머릿 기사들이 눈에 보이고 기자들이 보도를 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로비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복도 어딘가에서 경찰의 무전기가 삠삑거렸다. 점심으로 뭘 먹었지? 형 씨가 나에게 물었다. 오랜 침묵을 깨는 소리였다. 너무 놀라 거짓말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구운 닭고기를 먹었는데요. 혼자? 아니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법대 친구로 필라델피아 출신이었다. 값이 얼마던가? 둘이 먹는데 말이야. $30였습니다. 형 씨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30라. 형 씨는 되풀이하더니 말을 이었다. 두 사람이 먹는데 말이지. 그는 고개를 젓더니 8명의 소송 변호사들을 보았다. 나는 형 씨가 그들에게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 그들이 거짓말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위가 꽤나 고급이어서 $30 가지고는 에피타이저 값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뭘 먹었는지 알아? 형 씨가 나에게 물었다. 아니요. 난 수프를 먹었어. 합숙소에서 수프와 크래커를 먹었지. 공짜였는데 그걸 먹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지. $30면 내 친구들 100명이 밥을 먹을 수 있어. 그걸 아나? 나는 갑자기 내 죄의 무게를 깨달았다는 듯이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갑, 돈, 손목시계, 보석을 다 걷어. 그는 다시 총을 흔들었다. 이유를 물어도 될까요? 아니, 나는 내 지갑, 손목시계, 현금을 탁자에 내려놓고 내 동료 인질들의 호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너희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줄 거야. 형 씨가 말했다.
우리 모두 숨을 내쉬었다. 그는 나에게 약탈물을 서류 가방에 넣고 가방을 잠그고 다시 상사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다. 루돌프는 벨이 한 번 울리자 전화를 받았다. 스와트 대장이 그의 사무실에 진을 치고 있는 광경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스와트, 특수 공격대를 말함. 루돌프, 다시 나예요. 마이크, 스피커폰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마이크. 괜찮나? 괜찮습니다. 보세요. 여기 이분이 나더러 대기실에서 가장 가까운 문을 열고 복도에 검은 서류 가방을 내놓으래요. 그리고 나서 문을 닫고 잠그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총은 내 뒤통수에 닿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고 가방을 복도에 던졌다.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세상에 대형 법률 회사의 변호사가 시간당 청구서를 쓰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막을 만한 일은 거의 없다. 잠이 그 하나인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 잠을 적게 잔다. 먹는 것이야 청구서를 쓰는 일을 푹 돋아줄 뿐이다. 특히 의뢰인이 식사비 계산서를 집어들 경우에는. 인질범이 시간을 오래 끌게 되자 나도 모르게 궁금해졌다. 건물에 있는 다른 400명의 변호사들은 인질 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청구서 쓰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주차장에 피신해 있는 그들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대부분은 추위를 피해 차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것 역시 청구서가 날아가는 일이었다. 이 회사는 잠시도 쉴 줄을 모르는군. 밑에 있는 악당들 가운데 일부는 이 인질극이 어떻게 끝나는가에 관심이 없을 게 틀림없었다. 어떻게든 그저 빨리 끝나주기만을 바랄 것이다. 형씨는 잠시 조는 것 같았다. 턱이 아래로 떨어지고 숨이 깊어졌다. 레프터가 내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를 냈다. 내가 그쪽을 보자 머리를 한쪽으로 휙 젖혔다. 나더러 움직여보라는 것 같았다. 문제는 형씨가 여전히 오른손에 권총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설사 그가 잠이 들었다 해도 그의 왼손은 여전히 무시무시한 붉은 전선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그런데도 레프터는 내가 영웅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가 회사에서 가장 비열하고 동시에 가장 능력 있는 소송 변호사일지는 몰라도 아직 파트너는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내 부서 소속도 아니었으니 우리는 부대가 다른 셈이었다. 따라서 그는 나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작년에 얼마 벌었지? 형씨가 나에게 물었다. 전혀 자던 사람 같지가 않았다. 목소리는 매우 맑았다. 나는 다시 깜짝 놀랐다. 이런, 어디 보자. 거짓말은 하지 마. 12만입니다. 형씨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다. 얼마나 기부했지? 기부했냐고요? 그래, 자선단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청구서 같은 것들은 집사람이 관리하거든요. 8명의 소송 변호사 모두가 동시에 몸의 무게중심을 바꾸는 것 같았다. 형씨는 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었다. 답변 거부를 용인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세금 양식 같은 건 누가 쓰는데? 국세청에 내는 것 말입니까? 그래, 그거. 그건 2층에 있는 우리 세금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여기 이 건물에서 한단 말이야? 네. 그럼 가져와. 여기 있는 사람 모두의 세금 기록을 가져오란 말이야. 나는 변호사들의 얼굴을 보았다. 두어 사람은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래 하고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다. 내가 너무 오래 망설였나 보다. 어서! 형씨는 소리를 질렀다. 더불어 총까지 휘둘렀다. 나는 루돌프에게 전화를 했다. 그 역시 망설였고 그래서 나도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어서 팩스로 보내라니까요. 작년 것만요. 우리는 15분 동안 구석에 있는 팩시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소득 신고서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형씨가 우리를 처형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면서 인질들의 서기로 새로 기름 부음을 받은 나는 형씨가 총으로 가리키는 곳에 앉아 팩스를 잡았다. 내 친구들은
거의 2시간 동안 서 있었다. 여전히 벽에 등을 기대고 서로 꼭 붙어서서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다. 몸이 늘어지고 처지기 시작했으며 표정도 가엾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불편함은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참이었다. 너부터 해. 형씨는 나를 향해 말을 이었다. 이름이 뭐지? 마이클 브록입니다. 나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작년에 얼마나 벌었어? 이미 말했듯이 12만입니다. 세전 액수죠. 얼마나 냈지? 물론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 비록 세무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그의 질문을 받아 넘기는 것 정도는 자신 있었다. 나는 내 소득 신고서를 집어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클레어는 2년차 외과 레지던트로서 3만 1천 달러를 벌었다. 따라서 우리 총 수입은 상당해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5만 3천을 세금으로 냈다. 연방소득세를 비롯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세금들, 그리고 학비 융자금을 갚고 클레어의 학비를 내고 조지타운에 있는 아주 좋은 아파트에 월 2,400달러씩 내고 최신형 자동차 할부금을 내고 안락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당연히 지출되는 많은 돈들을 내고 나자 투자 신탁 회사에는 불과 2만 2천 달러밖에 저축을 못했다. 형씨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나는 그의 인내심 때문에 기가 죽어 있었다. 지금 스와트 아이들이 환풍구로 들락거리고 근처의 나무들로 올라가고 이웃 건물들의 옥상을 가로질러 다른박질치고 우리 사무실의 도면을 보는 등 형씨의 두개골에 총알을 박아 넣는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온갖 일들을 하고 있을 터였다. 그런데 형씨는 그런 일은 내 알 바 아니란 식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었다. 그는 계속 붉은 전선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심장 박동은 1분에 100번을 넘어서고 있었다. 내가 입을 열었다. 예일 대학에 $1,000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유나이티드 웨이에 2,000을 냈습니다. 유나이티드 웨이, 개인적 기부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적십자사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는 민간 조직.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주었어? 예일에 간 돈이 궁핍한 학생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였을 것 같지는 않았다. 글쎄요, 유나이티드 웨이가 도시 전체에 돈을 나누어 주니까 내가 낸 돈 가운데 일부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였을 게 틀림없습니다.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주었어? 나는 세금으로 5만 3천을 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복지, 메디케이트, 의지할 거 없는 아이들을 돕는 사업 같은 데로 갔을 겁니다. 메디케이트 국민의료보장제도. 그럼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한 건가?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불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내 동료와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했다. 배고파 본 적은 있나? 그는 간결한 답변을 좋아했다. 따라서 재치나 냉소를 들이밀어봐야 별로 생산적이지 않을 것 같았다. 아니요, 없습니다. 눈 위에서 자본 적 있나? 없습니다. 너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도 욕심이 하도 많아. 길가에 앉아있는 나한테 잔돈 몇 푼 건네주지 않았어. 그는 나머지 사람들을 향해 총을 휘두르며 말을 이었다. 다들 마찬가지야. 너희들 모두 내가 앉아서 구걸할 때 내 바로 옆을 걸어 다녔어. 너희들은 내 식사비보다 더 많은 돈을 커피값에 쓰는 사람들이야. 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야?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나는 나도 모르게 형씨와 더불어 그 욕심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대부분 자기 발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레프터만이 탁자를 노려보며 워싱턴에서 수많은 형씨들을 넘어다닐 때 우리 모두가 하던 생각을 되씹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잔돈푼을 주면 이 사람은 첫째, 술집으로 달려갈 것이다. 둘째, 더 구걸을 할 것이다. 셋째, 길가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정적. 헬리콥터 한 대가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경찰이 주차장에서 무슨 계획을 짜고 있는지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뿐이었다.
형 씨의 명령에 따라 전화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외부와의 연락은 두절된 상태였다. 형 씨는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하거나 협상을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회의실에 있는 청중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았다. 이자들 가운데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지? 형 씨가 나에게 물었다. 멜로머드가 방 안에서 유일한 파트너였다. 나는 서류를 뒤적이다가 그의 것을 찾아냈다. 그러나 멜로머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마 날 거요. 이름이 뭐야? 네이트 멜로머드요. 나는 네이트의 소득 신고서를 넘겨보았다. 파트너의 성공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드문 기회였지만 별로 즐겁지 않았다. 얼마야? 형 씨가 나에게 물었다. 국세청 항목들이 주는 즐거움이요. 뭘 원하시는지요? 총수입, 조정된 총수입, 순수입, 임금과 봉급에서 발생한 수입, 아니면 사업과 투자에서 발생한 수입. 멜로머드가 회사에서 받은 봉급은 월 5만 달러였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는 연례 보너스는 51만이었다. 작년은 장사가 잘 된 해였고 우리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많은 파트너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었다. 나는 안전하게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신고서 뒤쪽에 가면 다른 많은 수입들이 숨어 있었다. 임대소득, 배당금, 소규모 사업소득 등. 그러나 형 씨가 직접 신고서를 본다 해도 숫자와 씨름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110만입니다. 나는 20만은 빼고 말했다. 형 씨는 잠시 그 숫자를 생각했다. 너는 100만 달러를 벌었군. 형 씨가 멜로머드에게 말했다. 멜로머드는 그것을 조금도 창피하지 않았다. 그렇소. 배고픈 사람들과 집 없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주었나? 나는 벌써 정답을 찾기 위해 그의 공제 항목을 살피고 있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소. 하지만 아내와 나는 여러 자선단체에 돈을 내고 있소. 내가 분명히 아는 건 그레이터 워싱턴 기금회에 기부금을 냈다는 거요. 아마 5천일 거요. 그곳에서는 궁핍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누어 주고 있다고 알고 있소. 우리는 많은 돈을 내고 있소. 그렇게 할 수 있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소. 행복하기도 하겠지. 형 씨가 대꾸했다. 처음으로 비꼬는 말투가 나타나고 있었다. 형 씨는 우리가 알고 보면 사실 매우 관대한 사람들이라느니 하는 설명을 할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다. 그냥 사실만 원할 뿐이었다. 그는 나에게 우리 9명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작년의 수입과 자선단체에 기부한 돈의 액수를 적으라고 명령했다. 시간이 좀 걸렸다. 나는 서두를까 늑장을 부릴까 망설였다. 숫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가 우리를 죽일까? 그렇다면 서두르면 안 될 일이었다. 우리 부자들은 많은 돈을 벌면서도 기부금을 내는 것은 무척 아까워했다는 사실이 금방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밖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한 시나리오도 좀 더 치밀해질 것이 분명했다. 또 형 씨는 매시간 인지를 처벌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 나로서는 급할 것이 없었다. 자기 친구를 감옥에서 꺼내달라는 요구 조건을 내걸지도 않았다. 사실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시간을 끌었다. 멜로머드가 1등이었다. 꼴찌는 콜번이었다. 그는 3년차 어소시에이트로 총 수입이 8만 6천에 불과했다. 나는 내 친구 베리 누조가 나보다 1만 1천을 더 번 것을 알고 놀랐다.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해야겠군. 우수리를 떼면 300만이 되는군요. 나는 형 씨에게 보고했다. 그는 다시 잠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손은 여전히 붉은 전선을 쥐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주었지? 기부금 총액은 18만입니다. 기부금 총액을 말하라는 게 아니야. 나 같은 사람들을 교양악단이나 유대교 회당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마. 포도주나 유명인의 서명을 경배하고 보이 스카웃에게 몇 달러 쥐어주는 백인들의 클럽과 비교하지 말란 말이야. 난 먹을 것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너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도시에 함께 살고 있는 굶주린 사람들이 먹을 것 말이야. 아기들이 먹을 것 바로 여기 이 도시에서 말이야. 바로 이 도시에서. 너희들이 수백만을 버는 이 도시에서
밤에 아기들이 굶고 있고 배가 고파 울고 있어. 먹는 것에는 얼마나 냈어?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서류를 보고 있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형씨가 말을 이었다. 이 도시 전역에 무료 급식소가 있어. 가난한 사람들과 집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뭘 좀 먹을 수 있는 곳이지. 당신 네들은 그 무료 급식소에 얼마나 냈어? 내기는 냈나? 직접적으로는 안 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선단체들 가운데 일부에서 시끄러! 그는 다시 연병할 권총을 휘두르고 있었다. 노숙자 합숙소는? 바깥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들어가 자는 곳 말이야. 그 서류에 그런 합숙소에 돈을 낸 기록은 몇 개나 되지? 역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없습니다. 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우리는 깜짝 놀랐다. 은색 도관용 테이프 밑으로 빨간 막대들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의자를 뒤로 걷어찼다. 병원은? 의사들. 한때는 돈을 많이 벌던 훌륭하고 품위 있는 의사들이 와서 시간을 내 진료를 해주는 작은 병원들이 있었어. 그들은 무료로 봉사를 해. 전에는 정부가 세를 내주고 약품 같은 것들을 사는 걸 도와주었지. 하지만 지금은 뉴트가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바람에 돈줄이 끊겨버렸어. 너희들 그런 병원에는 얼마나 냈어? 뉴트, 미국 공화당의 실력자인 뉴트 깅그리치를 가리킨. 레프터는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서류에서 뭔가를 갑자기 발견하여 젠장! 여길 봐요! 우린 병원과 무료 급식소에 50만을 냈다고요? 라고 외치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 같았다. 레프터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나는 총을 맞고 싶지 않았다. 형씨가 보기보다 훨씬 똑똑했다. 나는 서류를 뒤적였고 형씨는 창으로 걸어가 소형 블라인드 주위로 밖을 살폈다. 경찰이 쫙 깔렸군. 우리가 간신히 알아들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구급차도. 이어 그는 창밖의 광경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탁자 가장자리를 따라 발을 질질 끌며 걷다가 인질들 근처에서 발을 멈추었다. 인질들은 그의 모든 동작을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폭약에 시선을 모으고 있었다. 형씨는 천천히 총을 들어 올리더니 곧바로 콜본에 코를 겨누었다.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다. 병원에는 얼마나 냈지? 안 냈습니다. 콜본은 대답하면서 눈을 질끈 감았다. 곧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나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죽였다. 무료 급식소에는? 안 냈습니다. 노숙자 합숙소에는? 안 냈습니다. 형씨는 콜본에게 총을 쏘는 대신 누조를 겨냥하고 3가지 질문을 되풀이했다. 누조도 똑같이 대답했다. 형씨는 줄을 따라 내려가며 총을 겨누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대답을 듣는 일을 되풀이했다. 그는 레프터도 쏘지 않고 지나갔는데 우리 모두 그 점을 아쉬워했다. 300만 달러라. 그는 역겹다는 투로 내뱉고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병들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한 푼도 안 줘. 이 불쌍한 사람들아. 우리는 우리가 불쌍하다고 느꼈다. 순간 난 그가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평범한 거리의 불황자가 어디서 다이너마이트를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누가 그에게 전선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까? 해질녘이 되자 그는 배가 고프다고 했다. 그래서 나더러 상사에게 전화하여 북서부의 엘스트리트와 17번가가 만나는 곳에 있는 감리교 선교단에 식사를 주문하라고 했다. 거기가 수프에 야채를 많이 넣어주거든. 형씨가 말했다. 그리고 다른 대학원은 다르게 빵도 그렇게 상하지 않았고. 무료 급식소에서 배달도 하나? 루돌프가 믿을 수 없다는 투로 물었다. 그 말이 스피커폰을 통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시키는 대로 하세요, 루돌프. 나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덧붙였다. 10사람이 충분히 먹을 양을 시켜주세요. 형씨는 전화를 끊고 다시 내려놓으라고 했다. 우리 친구들과 경찰 한 대대가
러시아어의 차량들을 뚫고 도시를 가로질러 조용한 작은 선교단으로 들이닥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그곳에서는 누더기를 입은 불황자들이 수프 그릇에 머리를 묶고 있다가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 두리번거리겠지. 그때 내 친구들은 소리칠 거야. 10인분 배달 있어요. 빵 추가. 형씨는 다시 창문으로 갔다. 헬리콥터 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는 밖을 살피다가 뒤로 물러서더니 턱수염을 잡아당기며 상황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식의 공격 계획을 짜고 있길래 헬리콥터까지 띄운 것일까? 어쩌면 부상자들을 운반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지. 엄스테드는 1시간 전부터 안달을 하고 있었고 그 바람에 그와 손목이 연결되어 있는 레프터와 멜러머드는 당황하고 있었다. 엄스테드는 더는 참을 수 없는 것 같았다. 죄송하지만 정말이지. 화장실에 좀 가야겠는데요. 형씨는 계속 턱수염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화장실? 화장실이 뭐야? 오줌 마렵다고요. 엄스테드는 정말 초등학교 3학년생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더는 못 참겠어요. 형씨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커피 탁자에 놓인 도자기 꽃병을 보았다. 그는 다시 총을 휘둘러 나에게 엄스테드를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저게 화장실이야. 형씨가 말했다. 엄스테드는 싱싱한 꽃들을 꽃병에서 뽑더니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오랫동안 오줌을 누웠다. 우리는 눈 둘 곳이 없어 바닥만 살피고 있었다. 엄스테드가 마침내 볼일을 마치자 형씨는 엄스테드와 나에게 회의 탁자를 창가로 옮기라고 명령했다. 탁자는 6m 길이에 드레이크 앤 스위니의 가구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단단한 호두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내가 한쪽 끝에서 엄스테드가 다른 쪽 끝에서 낑낑대며 한 번에 몇 센티미터씩 옮겼다. 형씨가 그만 됐다고 했을 때 탁자는 2m 정도 이동해 있었다. 형씨는 나에게 멜러머드와 레프터를 한 대 묶게 했다. 엄스테드는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평생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이어 형씨는 여전히 묶여있는 7명의 인질들을 탁자에 앉히고 벽에 등을 기대게 했다. 아무도 감히 이유를 묻지 못했으나 나는 그가 저격수들로부터 그를 보호해줄 방패를 원한다고 짐작했다. 나중에 나는 경찰이 옆 건물에 저격수들을 배치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 형씨가 그들을 보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레프터를 포함한 7명은 5시간 동안 서 있었던 뒤라 앉을 수 있게 되어 한결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다. 엄스테드와 나는 의자에 앉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형씨는 탁자 끝에 있는 자리를 차지했다. 우리는 기다렸다. 거리에서의 생활은 인내를 가르쳐주는 모양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무척 만족스러운 듯했다. 눈은 여전히 색안경 뒤에 감추고 있었고 머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누가 퇴거 담당자야? 형씨가 누구에게랄 것 없이 중얼거렸다. 그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그 말을 되풀이했다. 우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 마주보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탁자 위에 한 지점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콜번의 오른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너희들은 집 없는 사람들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을 거들기도 했어. 물론 우리는 같은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듯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우리에게 언어폭력을 퍼붓는다 해도 우리는 기꺼이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우리가 주문한 음식은 7시 몇 분 전에 도착했다. 강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형씨는 나에게 전화를 걸게 하여 문 밖에 사람이 보이거나 사람 소리가 들리면 인질 가운데 하나를 죽이겠다고 경찰에게 경고했다. 나는 그 점을 루돌프에게 세심하게 설명했다. 나는 어떤 구출작전도 시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우린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루돌프는 알았다고 했다. 엄스테드는 문으로 가 자물쇠를 풀었다. 이어 형씨를 보며 다음 지침을 기다렸다. 형씨는 엄스테드 뒤에 있었다. 그의 머리로부터 30cm도 안 떨어진 곳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문을 열어. 형씨가 말했다. 문이 열렸을 때 나는 형씨 몇 발자국 뒤에 서 있었다. 음식은 작은 수레에 실려 있었다. 사무직원들이 우리가 생산해내는 엄청난 양의 서류를 싣고 다니는 수레였다. 수프가 담긴 커다란 플라스틱 용기 4개가 보였다. 빵이 가득 든 갈색 종이 봉투도 보였다. 마실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결국 알아낼 수가 없었다. 엄스테드가 복도로 한 발을 내딛고 수레를 잡아 회의실 안으로 잡아당기려 했을 때 총성이 울려 퍼졌다. 경찰 저격수가 단독으로 마담 드비어의 책상 옆 장식장기에 숨어 있다가 시야를 확보한 모양이었다. 12m 정도의 거리였다. 엄스테드가 수레를 잡으려고 허리를 굽혔을 때 순간적으로 형씨의 머리가 드러났는데 저격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머리를 날려버린 것이다. 형씨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뒤로 비틀거렸다. 동시에 내 얼굴은 피와 액체로 뒤덮였다. 나는 내가 맞은 것으로 생각했다.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른 기억이 난다. 엄스테드는 복도 어딘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다른 7명은 불에 댄 개들처럼 탁자에서 뛰어내려 모두 소리를 지르며 문 쪽으로 기어갔다. 반이 나머지 반을 질질 끌고 가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눈을 움켜쥐고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다른 문을 향해 뛰었다. 혼란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다. 문이 자물쇠를 따고 문을 열어젖혔다. 마지막으로 형씨를 보았을 때 그는 우리의 값비싼 동양 양탄자 위에서 마지막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의 두 손은 양옆으로 늘어져 붉은 전선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스와트 녀석들이 순식간에 복도를 메웠다. 무시무시한 헬멧을 쓰고 두툼한 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런 녀석들 수십 명이 몸을 웅크리고 손을 뻗고 있었다. 그러나 내 눈에는 흐릿하게 번져 보일 뿐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붙들어 대기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로 데려갔다. 다쳤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물었다. 나도 알 수 없었다. 내 얼굴과 셔츠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끈끈한 액체도 있었는데 나중에 의사는 그것이 뇌 척수액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1층 형씨의 다이너마이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의 동료들 수십 명도 사무실과 복도들을 꽉 메우고 우리의 구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보자 큰 소리로 환호를 했다. 나는 피범벅이었기 때문에 지하실에 있는 작은 운동실로 이끌려갔다. 운동실은 우리 회사 소유였지만 변호사들은 거의 무시하는 곳이었다. 우리는 운동을 하기에는 너무 바빴다. 아마 거기서 운동을 하다 걸리면 더 많은 일을 할당받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곧 의사들에게 둘러싸였다. 그 가운데 아내는 없었다. 그들은 우선 그 피가 내 피가 아니라는 이야기부터 해주어 나를 안심시켰다. 이어 일상적인 검진을 했다. 혈압은 올라가 있었고 맥박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의사들은 알약을 하나 주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샤워였다. 그들은 나를 탁자 위에 10분 정도 눕게 하고는 혈압 변화를 지켜보았다. 내가 쇼크 상태입니까? 내가 물었다. 아닌 것 같군요. 하지만 나는 쇼크를 느끼고 싶었다. 클레어는 어디 있단 말인가? 나는 6시간 동안 총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다른 가족들처럼 여기 와서 기다려주지도 못한단 말인가? 나는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샤워를 했다. 샴푸를 잔뜩 발라 3번 머리를 감았다. 그리고 물을 뚝뚝 떨구며 한참을 서 있었다. 시간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살아 있었다. 그것이 중요했다. 숨을 쉬고 김을 뿜고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깨끗한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 나한테는 너무 컸다. 나는 다시 탁자로 돌아가 혈압을 쟀다.
비서인 폴리가 들어와 나를 한참 안아주었다. 나는 그런 포옹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클레어는 어디 있지? 내가 물었다. 병원에서 비상대기 중이래요. 내가 병원으로 전화를 해보았어요. 폴리는 우리 결혼 생활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괜찮으세요? 그런 것 같아. 나는 의사들에게 고맙다고 하고 운동실을 나왔다. 루돌프가 복도까지 나와 나를 어색하게 포옹했다. 그는 내가 마치 무슨 훌륭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축하한다는 말을 썼다. 내일은 일을 안 해도 좋네. 그가 말했다. 이 사람은 하루만 쉬면 내 문제가 모두 치유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내일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데요. 내가 대꾸했다. 자네한테는 휴식이 좀 필요해. 그는 마치 의사들도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이야기를 하듯이 그 말을 덧붙였다. 벨이 누조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료 인질들은 이미 자리를 뜨고 없었다.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손목에 난 끈에 쓸린 자국뿐이었다. 대학살이 최소한의 피해로 끝이 나고 좋은 편이 승리를 서두고 웃음을 짓자 드레이크 앤 스위니의 흥분은 금방 가라앉았다. 인질극이 벌어지는 동안 대부분의 변호사와 사무직원들은 형씨와 폭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2층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폴리는 내 외투를 가져왔다. 나는 커다란 운동복 위에 외투를 입었다. 거기에 술 장식이 달린 구두를 신고 있으니 이상해 보였으나 상관하지 않았다. 바깥에는 기자들이 있어요. 폴리가 말했다. 아, 그렇군. 언론, 얼마나 대단한 기사거리인가. 흔해 빠진 총격 사건이 아니라 거리의 미치광이가 변호사 한 무더기를 인질로 잡았던 사건이었으니. 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된 기사거리를 건질 수가 없었다. 안 그런가? 변호사들은 무사했고 나쁜 편은 총을 맞았고 그가 쓰러지는 바람에 폭탄도 불발로 끝나고 말았으니. 그러나 그들은 아쉬워하겠지. 아,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총성, 그리고 폭탄. 하얀 성광과 함께 유리창들이 박살나고 팔다리들이 거기에 떨어지고. 그것을 채널9의 저녁 뉴스 톱뉴스로 생중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폴리가 말을 이었다. 나를 따라오세요. 누군가가 내게 할 일을 이야기해준다는 것이 무척 고마웠다. 내 머리는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귀찮았다. 정지 화면이 하나씩 지나갈 뿐 플롯도 없고 배경도 없었다. 우리는 뒷문을 통해 1층을 빠져나왔다. 밤 공기는 차고 얼얼했다. 허리가 아프도록 그 달콤함을 들이마셨다. 폴리는 그녀의 차를 가지러 달려갔고 나는 건물 모퉁이에 숨어 앞에서 벌어지는 서커스를 지켜보았다. 경찰차, 구급차, 텔레비전 중계차, 심지어 소방차까지 와 있었다. 이제 짐을 싸서 떠나고 있었다. 형씨를 시체 보관소로 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살아있어. 나는 살아있어. 나는 그 말을 되풀이하며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짧지만 진지하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 소리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폴리는 운전대를 잡고 천천히 차를 몰며 내가 무슨 말인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순간 내 귀에 저격수 라이프의 귀를 찢는 듯한 총성이 들린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인질들이 떼를 지어 탁자에서 내려와 문으로 다가가는 소리. 내가 뭘 보았더라? 탁자 쪽을 흘끗 보았을 때 7명은 뚫어져라 문을 보고 있었다. 내가 다시 형씨에게로 눈길을 돌렸을 때 그는 총을 들어올려 엄스테드의 머리를 겨누고 있었다. 그가 총을 맞았을 때 나는 그의 바로 뒤에 있었다. 어떻게 총알이 그를 뚫고 나서 나까지 뚫지 않았을까? 총알은 벽이나 문이나 사람도 뚫는다던데. 그 사람은 우리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 나는 간신히 들릴 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폴리는 내 목소리를 듣자 안심이 되는 것 같았다. 그럼 뭘 하고 있었던 거죠? 모르겠어.
원하는 게 뭐였어요? 말하지 않았어. 사실 그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말이 없었어. 우리는 그냥 몇 시간 동안 서로 보고만 있었어. 왜 그 사람이 경찰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은 거죠? 누가 알겠어? 그게 그 사람의 가장 큰 실수야. 그가 전화만 하게 해주었다면 내가 나서서 그가 우리를 죽일 생각이 없다고 경찰을 설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그를 죽인 경찰을 탓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야. 잊지 말고 경찰에게 감사 편지를 쓰라고 말해줘. 내일은 출근하실 건가요? 아니면 달리 뭘 하겠어. 그냥 내일은 쉬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쉬려면 1년을 쉬어야지. 하루로는 아무 도움이 안 돼. 내 아파트는 조지타운의 피스트리트에 있는 연립주택의 3층이었다. 폴리는 도로가에 차를 세웠다. 나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차에서 내렸다. 창문이 컴컴한 것을 보니 클레어는 아직 집에 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내가 클레어를 만난 것은 워싱턴으로 이사 오고 나서 한 주 뒤였다. 나는 예일 법대를 졸업하고 부유한 법률 회사의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한 몸이었다. 나와 동기인 다른 50명의 신입들과 마찬가지로 화려한 미래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클레어는 아메리칸 대학에서 정치학과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한때 로드 아일랜드주 주지사를 지냈으며 그녀의 가문은 수백 년의 전통을 지닌 명문이었다. 드레이크 앤 스위니는 대부분의 대형 법률 회사들처럼 첫 해에 신병훈련소와 같은 과정을 받게 했다. 나는 하루 15시간, 일주일에 엿새 일을 했고 일요일이면 클레어와 주말 데이트를 했다. 그리고 일요일 밤이면 다시 회사로 나왔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 더 오랜 시간을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침대는 함께 쓸 수 있었으나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대부분 잠을 자는 것뿐이었다. 결혼식은 성대했고 신혼여행은 짧았다. 신혼의 광채가 흐릿해지면서 나는 다시 회사 일에 전념하여 일주일에 90시간 일을 했다. 결혼 후 석 달 동안 우리는 섹스 없이 18일을 보낸 적도 있었다. 클레어가 세어보았다. 클레어는 첫 몇 달 동안은 재미있어 했으나 내가 그녀에게 소홀한 것에 점차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녀를 탓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어소시에이트들은 드레이크인 스위니의 신성한 사무실에서 불평을 하지 않는 법이었다. 각기 가운데 파트너가 되는 숫자는 10%도 안 되었다. 따라서 경쟁은 무시무시했다. 그러나 파트너가 되었을 때의 보상은 컸다. 1년에 적어도 100만 달러는 벌 수 있었다. 따라서 시간당 청구서를 많이 발행하는 것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혼이 흔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나 역시 루돌프에게 내 짐을 덜어달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다. 결혼 첫 해가 끝날 무렵 클레어는 무척 불행한 모습이었으며 우리는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대에 가기로 결심했다. 집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것도 실증이 났는지 의대에 가면 적어도 나처럼 바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나도 좋은 생각이라고 찬성했다. 그것으로 내 죄책감을 많이 덜어버릴 수 있었으니까. 입사 후 4년이 지나자 회사에서는 서서히 파트너가 될 가능성에 대한 암시를 흘리기 시작했다. 많은 어소시에이트들은 그 암시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동료들이 받은 것과 비교해 보았다. 너는 파트너로 가는 추월 차선에 진입해 있다. 그것이 내가 받은 암시였다. 따라서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암시도 동시에 받았지만 클레어는 집에 있는 시간을 나보다 더 줄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우리 둘 다 극단적인 일중독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싸우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멀어져 갈 뿐이었다. 그녀는 그녀 나름의 친구와 관심사가 있었고 나는 또 내 나름의 것이 있었다. 다행히도 우리는 자식을 낳는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다. 내가 이 일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우리는 한때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을 그냥 놓아버리다니. 나는 어두운 아파트로 들어서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클레어를 원했다. 죽음과 직면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법이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끼고 싶고, 누가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고, 누가 나를 아낀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다. 얼음을 넣은 보드카를 만들어 서재의 소파에 앉았다. 나는 삐쳐서 씩씩대고 있었다. 혼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내 생각은 문득 형 씨와 보낸 6시간의 일 쪽으로 흘러가곤 했다. 보드카 2잔을 마신 뒤 문간에서 클레어가 오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자물쇠를 따더니 여보? 하고 불렀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삐쳐서 씩씩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재로 돌아오더니 나를 보고 발을 멈추었다. 당신 괜찮아? 그녀가 진짜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 내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가방과 외투를 내려놓더니 소파로 걸어와 나를 굽어보았다. 내가 물었다. 어디 있었어? 병원에. 그랬겠지. 나는 보드카를 길게 한 모금 들이키고는 덧붙였다. 이봐, 난 심한 일을 겪었어. 다 알고 있어, 마이클. 알고 있다고? 물론 알고 있지. 그런데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병원에? 9명이 어떤 미친놈한테 6시간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어. 8명의 가족은 걱정이 되어서 찾아왔어. 어쨌든 우리는 운이 좋아 무사했지. 다들 가족과 함께 돌아가고 나는 비서 차를 얻어 타고 집에 왔어. 갈 수가 없었어. 물론 올 수가 없었겠지. 내가 참 생각이 모자란 놈이야. 그녀는 소파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우리는 서로 노려보았다. 병원에서 못 가게 했어. 클레어는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다. 우리는 인질극에 대해 알고 있었고 사상자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어. 그건 그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절차야. 경찰에서 병원에 알리면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모두 비상대기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다시 보드카를 한 모금 길게 마시며 날카로운 대꾸가 될 만한 말을 찾고 있었다. 클레어가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 회사로 도우러 갈 수가 없었어. 병원에서 비상대기하고 있었으니까. 전화는 했어? 하려고 했어. 하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어.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는데 경찰이 받더니 끊어버렸어. 상황이 끝난 지 2시간이 지났어. 그동안 어디 있었어? 수술실에 남자애가 수술 중에 죽었어. 교통사고였어. 안타까운 일이군. 나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죽음과 고통을 마주하는지 상상도 못했다. 나에게는 형 씨가 내 눈으로 본 2번째 주검이었다. 나도 마찬가지 심정이야. 그녀는 그 말과 함께 부엌으로 가더니 포도주 잔을 들고 돌아왔다. 우리는 한동안 어두컴컴한 곳에 앉아 있었다. 대화를 해본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클레어가 물었다. 아니, 지금은 아니야.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았다. 아까 먹은 약에 알코올이 섞이자 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형 씨를 생각했다. 총을 휘두르고 배에는 다이너마이트를 묻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얼마나 침착하고 평화로워 보였는지. 그는 오랫동안 침묵이 계속되어도 전혀 구애받지 않았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도 침묵이었다. 이야기는 내일 해야지.